이번 토픽은 표본 평균과 모수 간의 관계입니다. 표본 평균은 기호로 X바라고 하죠. 모수, 그러니까 뭔지 설명 먼저 드릴게요. 우리가 모집단을 이렇게 큰 원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모집단의 일부를 이렇게 작은 원을 그리고 이걸 표본이라고 부릅니다. 모집단은 영어로 population이고 표본은 영어로 sample이라고 부릅니다. 모수라 하면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에 대한 값이에요. 모집단이 어떻게 생겼니? 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집단의 평균이나 분산이나 등등등등을 말하면 모집단이 어떻게 생겼구나 하는 걸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 특성,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 값들을 모수라고 합니다. 영어로 parameter라고 불러요. 표본 평균이라 하면 X바를 말하는 거고요. 모집단의 특성치 하면 뮤, 시그마 제곱 등등등이 있다면 표본에도 표본의 특성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X바고 이게 표본 평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S제곱, 이건 표본 분산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X바와 S제곱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태티스틱이라고 부릅니다. 스태티스틱, 우리말로 번역하면 통계량이라고 불러요. 지금 여기 질문은 뭐냐면 표본 평균 X바와 이 모수 퍼레미터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찾아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통계학을 크게 두 개로 분류하는데 기술 통계학과 추리 통계학을 분리하고 그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주어진 자료가 어떻게 생겼나 하는 질문에 대한 좋은 답변은 자료의 특성을 알려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료의 평균, 분산, 분포만 알려준다면 해당 자료가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주어진 자료의 특성을 주어진 자료의 특성을 분석한 학문을 기술통계학이라고 한다. 이전까지, 즉 6장 이전까지 배운 게 바로 기술통계학입니다. 기술통계학은 영어로 descriptive라고 합니다. describe 한다고요. 뭐를? 주어진 자료의 특성을 describe 한다는 뜻입니다. descriptive statistics. 추리 통계학은 추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inferential statistics라고 부릅니다. 자료가 이렇게 있어요. 이 자료가 어떻게 생겼니? 했더니 이 자료가 평균은 얼마고 분산은 이렇고 분포는 이런 분포를 떼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즉 이 자료의 생김생김을 통계학적으로 잘 표현하는 것, 즉 자료의 생김생김을 파악하게 하는 것을 descriptive, 왜냐하면 이 자료를 describe 하는 거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6장 이전에 배운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추리 통계학은 그거랑 좀 틀려요. 여기 읽어볼게요. 반면에 주어진 자료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가 추출된 모집단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파악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한 학문을 추리 통계학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 그림에서 보겠습니다. 표본을 자료를 보고 표본이 어떻게 생겼니 하면 X바와 S제곱을 말해주면 되는데요. 이거는 추리 통계에 해당되는 거다 하면 이 표본의 자료를 보고 모집단이 어떻게 생겼을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 즉 모수가 얼마일까 라고 파악하는 게 추리하는 거라 인포하는 거잖아요. 추리 통계학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런 추리 통계학을 하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사전에 알아야 하냐면 모집단, 특히 모수와 이것들 스태티스틱 간의 어떤 관계를 우리 먼저 파악해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통계적 관계겠죠. 자, 관계를 모른다면 우리는 추론이 불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키가 얼마가 될까 했어.
근데 한국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키가 180cm예요. 우리가 한국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180이라는 걸 알았어. 그럼 이걸 가지고 미국 사람 A라는 사람의 키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을까요? 추론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홍이라는 사람과 A라는 사람이요, 어떤 관계인지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관계를 알았어요. 홍이 A라는 사람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부녀지간이에요. 그렇다면 홍의 키를 가지고 우리는 미국에 있는 A, 즉 딸이죠, 그 딸의 키를 추론할 수 있을까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홍, 이 사람 한국 사람 쳐놓고 키가 크네. 그럼 이 딸도 한국 사람 쳐놓고 키가 크겠네. 그럼 미국 사람 평균 키가 되지 않을까? 미국 여성 평균 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추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략 170 되겠다,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야? 추리, 인퍼를 한 거라 추리 통계학에 해당됩니다. 그 추리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알아야 되고, 그 관계를 파악하자는 게 이번 토픽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스태티스틱과 모수 간의 통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스태티스틱에는 X바도 있고 S제곱도 있고 수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토픽에서는 X바와 모수 간의 관계를 찾습니다. 그럼 S제곱, 표본 분산과 모순의 관계는요, 이 장에서 다르지 않고, 즉 제6장에 다르지 않고 다른 장에서 다룰 겁니다. 자, 요번에 핵심사항 X바와 모수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관계를 알아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는 표본의 자료로부터 모수를 추론하려고 합니다. 이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항아리에 10, 20, 30이라고 쓰인 구슬이 3개가 있습니다. 이 항아리 숫자를 모집단이라 하자. 자, 모집단이 이 항아리인데요, 이 안에 10, 20, 30이라는 숫자로 구성된 구슬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평균을 구해 볼게요. 평균을 구하면 10 더하기 20 더하기 30에 나누기 3이니까요. 뮤는 시그마 xi 나누기 대문자 n이잖아요. 그래서 20이고요. 시그마 제곱을 계산하면 3분의 200이 나옵니다. 3분의 200, 20이요. 자, 어떻게 계산하냐 했더니 식이 이렇게 되죠. 시그마 xi 마이너스 뮤 제곱하고 나누기 대문자 n이죠. 자, 여기서 뮤는, 즉 평균은 20이고요. 따라서 이렇게 되겠네요. 시그마 제곱을 계산하면 대문자 n이 3이니까 3, 분자는 10 빼기 20의 제곱 더하기 20 빼기 20의 제곱 더하기 30 빼기 20의 제곱이 해서 3분의 200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뭐 하려고 했냐 그랬더니 모수 있죠? 뮤와 시그마 제곱이 있는데 X바와 이 모수 간의 관계를 알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모수를 찾았어요. 이렇게 찾았어. 이런 상황에서 X바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모집단에서 표본 크기 n이 2인 표본을 추출해 보자 했는데, 표본의 크기는 2밖에 될 수 있는 게 없죠. 표본의 크기를 1로 하기도 뭐하고, 아니면 표본의 크기를 3으로 해야 되는데 표본의 크기가 3이면 모집단과 표본이 동일해집니다. 따라서 n이 2인 경우밖에 없겠네요. 예를 들 때 표본 추출은 하나의 구슬을 꺼내놓은 숫자를 기재한 후 이 구슬을 항아리에 집어넣고 두 번째 구슬을 꺼낸 숫자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항아리에 다시 집어넣는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꺼낸 구슬을 다시 항아리에 집어넣는 후에 다시 구슬을 꺼낸 방식을 복원 추출, sampling with replacement 라고 했습니다. 추출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복원 추출과 그 반대되는 비복원 추출이 있습니다.
자, 둘의 차이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둘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항아리에서 10이 먼저 꺼내졌어요. 10이 나왔어요. 10을 딱 적었어요. 제가 표본의 크기를 2로 했으니까 하나를 더 꺼내야 되겠죠. 근데 이때 이 먼저 꺼내진 10을 어떻게 할 거냐예요. 도로 복원, 즉 모집단에 도로 집어넣는 것을 복원이라고 하고, 비복원은 모집단에 집어넣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10을 라고 적은 다음에 이걸 도로 집어넣어요. 그럼 이 항아리에는 다시 10, 20, 30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나오겠네요. 10, 10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 20이 나올 수 있고 10, 30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만약 비복원 추출을 하면 비복원하지 않는 거니까 먼저 10이 나왔어요. 20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복원시키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에는 결국 10은 없을 거고 20과 30만 남습니다. 따라서 10, 10이라는 표본은 추출될 수 없고요. 비복원 추출에서는 추출될 수 있는 건 10, 20, 10, 30이 될 겁니다. 이와 같이 비복원 추출에는 10, 10, 20, 20, 30, 30은 나오지 않습니다. 복원 추출에는 나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원 추출을 할 건데, 왜 복원 추출을 하느냐 하면 복원 추출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원 추출을 하게 되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이 방식으로 추출하면 10, 20, 30이 꺼내질 확률이 동일하게 3분의 1이 돼요. 그래서 단순해집니다. 결과가. 그럼 결국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꺼내면 10, 20, 30 중에 하나가 나오고요. 각각의 나올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첫 번째 10이 나왔을 때 두 번째 꺼내면 10, 20, 30 중에 하나가 나올 거고 각각의 나올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첫 번째에서 20이 나왔는데 두 번째에서 10, 20, 30이 나올 수 있고 각각의 확률은 3분의 1씩입니다. 첫 번째에서 30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10, 20, 30이 나올 수 있고 각각의 나올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아주 단순해지죠? 10이 나올 확률 어느 상황이나 3분의 1, 20이 나올 확률은 어느 상황이나 3분의 1, 30이 나올 확률 첫 번째든 두 번째든 3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표본이 어떤 게 나올 수 있냐 면 경로를 따라가 볼게요. 이 경로를 따라가 봤습니다. 그럼 10, 10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경로를 따라가 볼게요. 첫 번째 10, 두 번째 20입니다. 그럼 10, 20이죠. 다음 경로를 볼게요. 첫 번째 경로는 첫 번째 10이 나오고 두 번째 30이 나올 수 있겠죠. 이 경우입니다. 그럼 가까이 확률은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입니다. 노란 화살표를 따라 볼게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에서 9분의 1이고요. 녹색을 보겠습니다. 3분의 1이죠. 이거 10이 나올 확률. 그 다음 20이 나올 확률은요 3분의 1이라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그 다음은요 10, 30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라 9분의 1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쭉 해보면 이렇게 9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률은 다 9분의 1입니다. 왜냐? 총 3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고요.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주사에서 두 번째 구슬에서 세 가지 경우가 나오니 결국 총 9가지 경우가 나오고 각각의 확률은 동일하다 해서 9분의 1이 됩니다. 자, 이때 표본 평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0, 10의 표본 평균은 10이고요. 10, 20의 표본 평균은 15입니다. 10, 30의 표본 평균은 20입니다. 20과 10의 표본 평균은 15고요. 쭉 표본 평균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9가지 경우에 표본 평균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으로부터요 우리가 X바의 확률 분포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분포라 하면 X바가 취할 수 있는 값을 나열을 하고 그 확률을 적으면 되겠죠. X바 값은 여기 보니까 10, 15, 20, 25, 30이라는 값을 취합니다. 그래서 10, 15, 20, 25, 30이 적혀 있습니다. 이제 확률을 구해 볼게요. X바의 값이 10일 확률을 보겠습니다. 한 번 나왔네요. 9분의 1이고 15는요
한 번, 두 번 나왔습니다. 9분의 2고 x가 20일 확률은 여기 세 번 나왔네요. 그래서 9분의 3이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x바가 25일 확률은 9분의 2, x바가 30일 확률은 9분의 1입니다. 자, 이것을 x의 확률 분포라고 하면 맞겠죠. 그런데 이제 이 5장까지는 우리가 기술 통계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냐를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센트럴 텐던시, 중심 위치 혹은 대표값이라는 개념을 배웠고, 그 다음에 산포도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 중심 위치 또는 대표값에 해당되는 평균, 산포도는 분산,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확률론을 배웠어요. 왜 확률을 배웠냐면 확률 분포를 공부하기 위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를 바로 전장에서 배웠어요. 평균, 분산, 확률, 분포를 배운 거죠. 이건 뭡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생기냐, 즉 기술 통계학에 관한 얘기입니다. 평균과 분산, 분포 모양, 혹은 간혹은 그 외 시각적으로 이 막대 그래프 등등을 배웠습니다. 기술 통계학에 관한 것이라면 이 제 6장부터는 다른 얘기라고 했습니다. 6장부터는 추리 통계학에 해당됩니다. 쉽게 말해 통계학이 좀 다른 거예요. 여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통계학이에요. 그래서 x바의 확률 분포라고 불러도 되는데 더 고상하고 일반적인 이름은 x바의 표본 분포라고 부릅니다. Sampling Distribution of x바,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추리 통계학부터는 x바는요 더 이상 숫자가 아니고요, 상수가 아니고요, 여기서부터는 확률 변수가 됩니다. 확률 변수가 된다는 얘기는 x바가 10을 취할 수도 있고 15를 취할 수도 있고 20, 25, 30 중에 하나를 취하고요, 각각 일정한 확률로 취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5장까지는 x바가 뭐였습니까? 확률 변수가 아니었어요. 그냥 x바는 이 데이터에서 계산한 값이었어요. 이렇게 계산하고 끝이었지, x바가 이 값도 나올 수 있고 저 값도 나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선 틀리죠. x바가 확률적으로 10이 될 수도 있고 15가 될 수도 있고 30이 될 수 있어 확률 변수이지만 제5장까지는요 x바는 확률 변수가 아닙니다. 데이터에서 그냥 계산된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다르게 부르기 시작하고, 우리가 x바를 확률 변수라 이렇게 확률 분포라고 불러도 되겠지만 좀 다른 추리 통계학은 기술 통계가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x바의 표본 분포라고 부릅니다. 물론 x바의 확률 분포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니고요, 맞습니다. 확률 분포를 찾았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져보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x의 확률 분포를 구해봤어요.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1, 2, 3, 4, 5, 6 중에 하나이다. 각 값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이다. 주사위 위에 나온 숫자를 x라고 했습니다. 확률 변수 x예요. 그러면 이때 관심사항이 뭐예요? 이거의 평균이 얼마가 될까? 이거의 분산이 얼마가 될까입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를 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해야 할 일은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일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여기서도 평균과 분산을 구해 보겠습니다. 평균을 구해 볼게요. x바의 평균이에요. 자, 유의할 점은 이건 x바의 평균, x바의 평균이라는 점이고요. 여기서는 그냥 x의 평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분산도 구해 봐야 되겠죠. x바의 분산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x의 평균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x바의 평균을 구하면 나올 수 있는 값 10, 15, 20, 25, 30의 가중평균이죠. 10, 15 쭉쭉쭉쭉 해서 이거의 가중평균인데 가중치는 확률로 합니다. 그래서 9분의 1 곱하기 10 더하기 9분의 2 곱하기 15 쭉쭉쭉 하면 결국 무엇이 나오냐면 20이 나옵니다. 자,
여기 20이라는 숫자를 뚫어지게 자세히 볼게요. x바와 모수 간의 관계인데 20이라는 숫자가 모수에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어느 거냐 하면 평균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만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우에 다 일치합니다. 그래서 x바와 모수 간의 관계, 요 찾는 거잖아요. 모수 간의 관계, 첫 번째 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x바의 평균은 뮤와 일치한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x바의 분산을 볼게요. 9분의 1 곱하기 10 빼기 평균 20의 제곱, 9분의 2 곱하기 15 빼기 평균 20의 제곱 해서 쭉 끝까지 계산을 하면 3분의 100이 나옵니다. 자, 3분의 100이라는 것은 모수하고 어느 거랑 관련이 있을까요? 자, 지금 우리의 목표는 x와 모수 간의 관계인데 3분의 100과 모집단의 모수하고 어느 거와 비슷하냐면 3분의 2하고 비슷합니다. 이것과 이거는요 2배 차이죠. 2배. 이 2배가 어디 있냐면 요 n 이퀄 2배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x바의 분산은 3분의 100이죠.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시그마 제곱 3분의 2배 나누기 n 한 겁니다.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x의 평균했죠. 그 다음에 x의 분산했죠. 평균했고 분산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할까요? 평균, 분산, 분포 모양. 우리가 지금까지 제5장까지 공부한 게 그겁니다. 평균, 분산, 무슨 분포? 이 세 가지를 배운 거예요. 근데 지금 평균했고요, 분산했어요. 분포 모양은 요 토픽에서는 안 하고요. 다음 토픽에서 다룰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얘기하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포 모양은 다음 챕터에 Central Limit Theorem, 중심 극한 정리와 연결되어 있고 그 장은 다음 토픽에 다룹니다. 이 관계는 복원추출을 가정한 경우입니다. 만약에 비복원추출하면 어떻게 될까? 비복원추출하면 여기 비복원추출이 뭔지 설명을 드렸고요. 비복원추출을 전제로 하면 x바의 평균은 뮤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동일하죠. 이거랑 동일합니다. 그런데 x바의 분산이 좀 달라요. x바의 분산은 이렇게 생겼지만 비복원 추출의 경우는 좀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그냥 요런 거 요렇다고만 말씀드리고 비복원 추출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요것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비복원 추출의 경우 표본이 어떻게 나오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10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10, 10은 나올 수 없고요. 10, 20, 그 다음에 10, 30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0, 10, 20, 30이 나올 수 있고요. 30, 10, 30, 20이 나올 수 있습니다. 총 6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고요. 각각에 나올 확률은 6분의 1, 6분의 1, 다 6분의 1입니다. 이것을 이용하셔서 요거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베런스트 한번 계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거를 예로 보여드렸습니다만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증명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자, x바는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평균을 구해볼게요. x바의 평균은 결국 expected value of 요거가 되고요. n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n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기대값의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expected value of ax 더하기 by는 a 곱하기 2 of x 더하기 b 곱하기 2 of y가 됩니다. 따라서 이걸 그대로 응용하면요 이렇게 되겠네요. x 대신에 1 곱하기 ax 대신에 1 곱하기 x1이 되고요. b 대신에 1 곱하기 x2를 넣으면 2 of x1 더하기 2 of y x2 x1 x2가 되겠죠. 그걸 그대로 응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2 of x1 더하기 2 of x2 더하기 쭉쭉쭉쭉 해서 2 of xn입니다.
지금 xi, x1, x2, xn은 다 랜덤 베리어블이거든요. 거기서 임의로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이 xi는 임의로 하나를 꺼내는 건데, 이건 기대값이 얼마일까요? 자, 예를 보겠습니다. 항아리에 10, 20, 30이 있어요. 하나를 꺼냅니다. 첫 번째 하나를 꺼냅니다. 이거의 기대값은 얼마일까요? 그건 바로 평균값이 되겠죠. 따라서 이건 이렇게 됩니다. n1 곱하기 여기 평균이 뮤, 요건 뮤 해서 결국 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어요. E of x는 뮤와 일치한다. 첫 번째 거 증명했고요. 두 번째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음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의 특성 중에서 다음을 보겠습니다. variance ax 더하기 by는 a제곱 variance of x 더하기 b제곱 variance of y 더하기 2 곱하기 covariance xy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xy가 독립이면 요 공분사는 0이 됩니다. 따라서 이 항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요것을 1 곱하기 x1 1 곱하기 x2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1이죠. 이것도 1이 나가고요. 요거 대신에 x1 x2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네요. variance of x 바는 요거요. variance of n분의 x1 더하기 쭉쭉쭉 해서 xn까지 분자가 이렇게 생겼고, n분의 1은 제곱으로 나가죠. n제곱분의 1 곱하기 variance x1 더하기 variance of x2 더하기 쭉쭉쭉쭉 해서 variance of xn이 됩니다. 공분산항은 없어지고요. 독립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럼 여기서 이건 어떻게 되죠? 분산을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면 시그마 제곱이 되고, 요거 시그마 제곱이 되고, 요거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어떤 확률 변수 하나를 꺼냈을 때 그거의 분산은 일정하게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네요. 이 계산은 n 제곱분의 1 곱하기 n 시그마 제곱이 돼서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즉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x바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를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분산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 나왔습니다. 그 분산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시그마 제곱도 분산이고, variance x바도 분산이고, 그 다음에 s제곱도 분산이에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제곱은 무엇일까요? 시그마 제곱은 이 경우에 10과 20과 30의 분산입니다. 그럼 variance x바는 무엇일까요? variance x바는 10, 15, 20, 25, 30 이거의 확률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이거의 분산입니다. s제곱은 무엇일까요? s제곱은 요 토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서 표본을 하나 추출해 봤어요. 표본을 추출했더니 10과 20이 추출되었어요. 만약에 표본에 10과 20이 추출이 되었다면 표본에 10과 20의 분산이 s제곱입니다. 요건 요쪽 토픽에 쓰지 않았지만 나중에 다시 쓸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분산은 3개의 개념이 있습니다만 완전히 틀리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는 x바의 분산과 s제곱의 혼동이에요. s제곱은요, 특정한 표본을 꺼냈을 때 그 표본 안에 있는 숫자들의 분산, x바는
x바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10, 15, 20, 25, 30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의 분산입니다. 자, 그림을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한번 돕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9가지의 표본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표본이 9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9개가 나왔어요. 그 각 표본마다 x바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x바를 x1바라고 했고, 두 번째 표본 평균을 x2바라고 했고, 세 번째 표본에서 한 표본 평균을 x3바라고 했습니다. 쭉 이렇게 해서 총 x9바가 있겠죠. variance x바라는 것은 x1바, x2바 쭉쭉 해서 x9바의 분산입니다. 그럼 s제곱은요, 여기 s제곱인데 표본에서 우연하게 10과 20이 추출되었어요. 그래서 표본으로 10과 20이 추출되었어요. 이것의 분산이 s제곱입니다. 매우 틀린 개념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이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분산하는 개념이 이렇게 세 개가 동시에 나오는데 그 분산이 그 분산인 것 같고, 시그마 제곱과 s 제곱은 쉽게 이해하는데 variance x바는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variance x바는 x바들의 분산입니다. 그거 좀 유의하시고, 한 번에 이해되지 않으니까 여러 번 반복하셔야 돼요. 이걸 보겠습니다. x바의 분산이요. 분산을 표준편차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표준편차를 만들려면 스퀘어루트 씌우면 됩니다. x바의 분산은 지금 시그마 제곱 오버 n이라고 했는데 스퀘어루트 씌우면 시그마 오버 스퀘어루트 n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 기호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은 우리가 이렇게 표시합니다. 표준편차는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럼 이건 무엇일까요? 이것은 x의 분산이에요. 근데 여기서는요, 그냥 분산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는 왜 x를 붙였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x와 y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x, y를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y의 분산. 구별을 하기 위해서 기호 서브스크립트로 x와 y를 표시한 겁니다. 그럼 왜 여기선 표시를 하지 않았을까요? 표시하지 않은 이유는 이 경우에는 확률 변수가 한 개만 있는 경우, 즉 x만 있는 경우예요. x만 있다면 분산했을 때 뭐의 분산이 됩니까? 그 x만 있으니까 그 x의 분산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x와 y가 있어요. 이때 분산하면 어느 거의 분산입니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명확하게 표시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방에 남자가 둘이 있어요. 그러면 남자 하면 어느 남자입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만약에 방에 남자 한 명이 있어요. 그 남자 할 때 이 방에 혼자 있는 남자는 그냥 당연히 그 남자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두 남자가 있게 되면 그 남자 하면 이 남자인지 저 남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야 돼요. 아, 김서방 아니면 박서방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명확하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x만 있을 때는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브스크립트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서브스크립트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인쇄에서는 옛날엔 더 심했고요. 그러나 x와 y가 있다면 분산하면 혼동스러우니까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x의 분산, y의 분산이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또 하나 더 해볼게요. x바의 분산은 어떻게 표시할까요? 이렇게 표시하면 되네요. 분산 서브스크립트로 x바. 무조건 이렇게 먼저 읽습니다. 서브스크립트 읽습니다. x의 분산, y의 분산, x바의 분산. 자, 요거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x바의 서브스크립트니까 x바의 분산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따라서 x바의 분산으로 표시해서 x바의 분산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표준 편차를 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표준 편차는 x바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 오버 스퀘어 루트이 될 것입니다. 이거를 그럼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제5장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x바의 표준 편차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x바는 확률 변수가 되고 5장 이전과 6장 이후부터는 완전히 다른 통계학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것을 x바의 표준 편차라 부르지 않고요, 표준 오차라고 부릅니다. x바의 표준 오차, 영어로는 Standard Error of Sample Mean x바입니다. 그러면서 궁금한 게, 왜 오차가 들어가? 오차? 그 오차가 들어간 이유는요, 조금 이따 설명을, 표준 추출 오차의 크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먼저 이 예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 대학 학생들 통계학 점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75점이고 분산이 100이다. 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25명씩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오차는 얼마인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모집단의 평균은 75고요. 분산 시그마 제곱은 100입니다.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표본의 크기를 20으로 했어요. 이때 표본 평균의 평균, 즉 x바의 평균, x바의 분산, x바의 표준 편차, 표준 오차는 얼마입니까? 물어봤으니까 그대로 이 공식을 배우면 되겠죠? x바의 평균은 뮤와 일치하니까 75와 일치하고, x바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 오버 n이니까 100 나누기 n 25가 돼서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 오차는 시그마 오버 스퀘어 루트 n이니까 시그마가 10이고요. 스퀘어 루트 25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공식을 외워서 계산하면 뭘 했는지 모릅니다. 여기는 제6장은 매우 어려운 부분이에요. 5장과는 완전히 통계학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실 때는 그냥 단순히 공식에 넣지 마시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 평균이 이렇고 분산이 이렇습니다. 표본의 크기를 25로 해서 표본을 추출합니다. 그럼 표본이 몇 개가 나올까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엄청나게 나옵니다. 표본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각 표본마다 표본 평균이 있겠죠? x1바, 두 번째 표본에서의 평균 x2바, 세 번째 표본에서의 평균은 x3바 해서 쭉 해서 계속 나옵니다. x1바, x2바 해서 쭉 나오고, 이거의 평균은 2of x바고, 이거의 분산은 variance of x바고, 이거의 표준 오차는 시그마 서브스크립트 x바가 됩니다. 머릿속에 요 그림, 요 작은 원들을 그리시고 난 다음에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가 뭔지를 머릿속에 꼭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공식에 대입하시길 바랍니다. 자, 표준 오차라고 있어. 오차라는 단어가 왜 들어가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본 추출 오차는 이렇게 됩니다. 통계량 벽인 모수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앙골라인의 평균 키를 알고 싶어요. 앙골라인의 평균 키를 알고 싶은데 표본을 추출했어요. 그래서 표본을 추출해서 x바를 계산했더니요 172cm가 나왔습니다. 그럼 저는 이거부터 이렇게 추정합니다. 앙골라인의 평균 키는 172이다 혹은 일 것 같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172가 맞습니까? 뮤가 172인가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뮤가 170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172라고 추정했는데 뮤는 170이에요. 그러면 얼마만큼 오차가 생겼죠?
2cm만큼 오차가 생긴 거예요. 그게 표본 추출 오차예요.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 추출하는 x바를 이용해서 뮤를 추정하다 보니까 오차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표본 추출했을 때 오차 x바 빼기 뮤입니다. 이것을 일반화시키면 통계량 빼기 모수인 거예요. 그러나 이 경우에 표본 평균과 모수의 관계에서는 통계량 x바고 모수가 뮤가 되겠죠. 그래서 표본 추출 오차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표본 추출 오차는 x바 빼기 뮤입니다. 그러면 이 표본 추출 오차의 크기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크기를 계산하려고 하면 이 차이를 보면 되죠. x바 빼기 뮤의 차이를 보면 되는데 지금 x바는 확률 변수예요. 그래서 평균값을 한번 볼게요. 평균값을 봤어. 이렇게 평균값을 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x바의 평균은 뮤와 일치하잖아요. 따라서 x바의 평균은 뮤와 일치하기 때문에 요거는 항상 0이 나옵니다. 표본 추출 오차의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expected value 쓰면 그것이 0이 나와요. 왜 그러냐?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0이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돼서 그런 거니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변환해 주면 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제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x바 빼기 뮤의 제곱의 기대값을 구해봅니다. 그걸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이 값과 일치해요. 자, 분산을 표시하면 기대값 분산을 표시하면 이런 스타일이 되고, 이거를 표준화 시키면 스퀘어 루트시 표준 편차화하면 스퀘어 루트 시면 되겠죠? 표준 편차하면 이렇게 됩니다. 해보니까 오차의 크기인데 오차의 크기가 결국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표준 오차라고 부릅니다. 오차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차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뮤를 알고 싶은데 뭐로 예측하죠? x바로 예측합니다. 그래서 뮤와 x반의 차이가 표본 추출 오차예요. 그 오차의 크기는 x바의 표준 편차와 일치하고 분자는 시그마고요. 분모는 스퀘어 루트 n입니다. 그 첫 번째 n의 크기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n이 크면 클수록 요 값은 작아지니까 오차가 작아지는 겁니다. 예제 6.1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수역 사무국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있다. 광우병 위험이 거의 없는 국가에 대해서는 1등급, 비교적 안전한 국가에 대해서는 2등급, 위험을 측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국가에 대한 3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여러 기준으로 평가한 다음에 총 점수를 가지고 1등급, 2등급, 3등급 중 하나를 부여하고 있다. 이 기준 중 하나는 조사한 두수, 두수라는 게요, 그 소의 조사한 수를 말합니다. 두수가 일정한 이상인 경우에는 높은 점수를 배정하고 있다. 조사한 두수가 일정 이상인 경우에는 높은 점수를 배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낮은 점수를 배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광우병 파동이 났었어요. 광우병 파동이 났었는데 당시 미국 소는 2등급이었습니다. 2등급 미국 소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거에 대해서 광우병 파동이 나서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아주 심각한 정치적 파장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데모에 참여했고요. 그랬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었어요. 라디오에서 사람들이나 텔레비전에 나와서는 미국 소가 2등급이라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소는 어떨까? 궁금했어요. 우리나라 소는 어땠을까? 우리나라 소에 대해서 언급을 한 사람은 별로 없었고요. 우리나라 소는 3등급이었어요. 3등급이란 측정할 수 없다는 건데, 가장 좋은 건 1등급이고 두 번째 좋은 건 2등급이고요. 3등급은
최악입니다. 이건 2등급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참 이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3등급인데 2등급은 나쁜 거인데 우리나라 소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을 안 하고 미국 소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럴까? 우리나라 소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우병은 그 원인은 하나예요. 그 소에 동물성 사료를 먹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소에 동물성 사료를 먹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소에는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않았을까? 광우병 파동이 일어난 이후에 1년 반쯤 지나서 제가 어디 관보를 봤습니다. 경기도 관보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우리나라는 동물성 사료를 먹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물성 사료를 금지시킨다는 관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광우병 파동이 있던 기간 동안에 한국소도 계속 동물성 사료를 먹고 있었기 때문에 광우병 위험이 있었던 거고 우리나라는 아예 조사를 안 한 거예요. 그 조사 두수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0이라고 해도 한두 마리만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조사에 겁이 났던 거죠. 만약에 조사하면 거짓말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0마리를 조사했는데 그 중에 한두 마리가 광우병이 있다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조사한 두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자 해결이 돼서 우리나라도 1등급이 되고 미국도 다 1등급이다. 더 이상 광우병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동물성 사료가 금지됐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광우병에 대해서는 문제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자,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조사한 두수가 일정 이상인 경우에는 점수를 배정하고요. 일정 수를 넘지 않으면 배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오차잖아요. 오차의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표본 크기에 조사 두수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조사 두수가 크면 오차가 작아집니다. 즉 정확하게 모집단을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조사 두수가 적으면요 모집단을 정확히 추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수역사무국에서 한국에 3등급을 준 이유는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이 한두 마리 해놓고 조사해놓고 여기 한두 마리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하니까 표본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오차가 너무 클 거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보니까 n의 크기에 따라 오차가 크냐가 결정되네요. 또 두 번째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시그마입니다. 시그마. 자, 예를 6.3을 보겠습니다. 학교 A 학생들의 통계학 점수는 분산이 100이고 B 학교의 분산은 150으로 알려져 있대요. 시그마 A 제곱이 100이고 시그마 B 제곱이 150입니다. 각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25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A가 있고 B가 있는데 표본을 추출합니다. 25명 추출하고 여기서 25명을 추출합니다. 모집단 평균 mu A와 mu B를 추정하려고 해요. 어느 학교의 결과가 더 정확성이 있는가? 어느 게 더 정확할까요? 표본 크기는 똑같이 일정합니다. 그런데 여기 시그마 A 제곱은 100이고 시그마 B 제곱은 150이에요. 쉽게 표현해서 B가 불확실성이 더 큽니다. 그럼 여기서 표본 가지고 추정을 하려면 더 맞지 않습니다. 모집단이 불확실할성으로 거기서부터 나온 추정값은 정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예를 IMF가 터졌어요. IMF가 터지니까 다음 해에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요, 다들 회피합니다. 회피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나리오를 얘기해요. 시나리오 1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고 시나리오 2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시나리오 3이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IMF가 터지기 전에나 경제가 안정적인 경우에는 경제가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말을 하지만 IMF 같이 불확실성이 커진 경우에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시그마가 커지니까 오차가 너무 커질 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측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시나리오별로 말합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정적인 경우, IMF가 터지지 않고 안정적인 경우는 예측이 쉽습니다. 왜? 불확실성, 시그마가 작으니까 오차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면 정상적인 경우는 정상적으로 예측하시면 되지만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 예측하시는 것보다는 시나리오를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